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대륙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의 유명 박물관이 대규모 수장고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내부에 보관만 하던 유물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문을 연 V&A 스토어 하우스. 장식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이 새롭게 선보인 대중 공개형 수장고입니다. 내부에만 보관돼 있던 유물 대부분을 대중에 직접 개방한 획기적인 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obody on this scale has ever opened up their collection in this way before. So we are really leading the sector. It's a very new experience and we are so excited to really show you our working spaces in a way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건물 내부 4개 층은 25만 점의 유물과 35만 권의 도서, 1,000개 이상의 아카이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들이 보통 전체 소장품의 일부만 전시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전체의 약 95%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은 1954년 발렌시아가의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Maybe why it's so popular, one reason, is because it also is one of the inspirations for V&A's museum, for the architecture of V&A's museum. 수장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약만 하면 최대 5점까지 직접 요청해 꺼내볼 수 있습니다.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유물 복원 과정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예술의 창고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기 선박이나 전기 비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살짝 뜬 채 미끄러지듯 항해합니다. 조선업의 테슬라로 불리는 스웨덴의 스타트업 기업 칸델라가 세계 최초로 전기 수중 익선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평균 항해 시속은 약 36km로 기존 디젤 선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에너지 비용은 80% 이상 저렴합니다. 탄소 배출도 훨씬 적어 유럽에서는 전기 선박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Our camera boat that followed us over here used about 50 liters of gasoline, which would cost about 90 euros to fill up. The Candela C8 used 40 kilowatt hours of electricity, which might cost around 8 euros on the market. 영국에서는 전기 항공기가 처음으로 일반 비행 구역에서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항공기는 도시 안에서 또는 도시 사이의 승객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비행 택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8년까지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So the goal of this, if you've got 5-10 years down the line, is truly mass transport, open to everyone, safe, clean, efficient. 독일 남부 랑게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투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승차 공유 앱처럼 타고 내릴 곳을 앱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도시 외곽 지역이나 시골은 운전자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ir wissen, dass wir immer weniger Fahrerinnen und Fahrer haben werden. Heute sind mehr als 40% unserer Fahrerinnen und Fahrer älter als 55. Das heißt, in den nächsten 10 Jahren verliere ich die Hälfte unserer Fahrpersonale. Da brauche ich eine Alternative. 더 편리하고 더 환경 친화적이며 더 쾌적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에도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 바닷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넷 제로를 향한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국 남부 바닷가 도시 웨이머스. 한 남성이 해안가의 작은 연구시설로 향합니다. 이곳에선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CQ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바다가 대기 중 탄소를 다시 흡수하도록 돕는 기술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Essentially, there's a lot of carbon dioxide in seawater, more so than there is in air. So extracting it from seawater rather than air
is a sensible starting point. 시설에선 바닷물을 산성화해 이산화탄소를 기체로 분리한 뒤 활성탄 필터로 포집합니다. 이후 중화 처리한 물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And when it's pure, you can compress it, you can transport it, and ultimately you can store it. 현재 이 시설의 연간 탄소 제거량은 100톤 수준이지만 해양 표면의 1%만 처리해도 연간 140억 톤 감축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소모량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And one of the things we're doing is those environmental impact experiments to make sure that it'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doing this from a science perspective so that we can make sure it's environmentally sound and scientifically sound.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전문가들도 이 기술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영국 정부는 약 3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이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스페인 대도시는 최근 몇 년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 가까워 통근이 가능하고 가격은 훨씬 싼 위성 도시들이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남부에 위치한 세세나는 마드리드 위성 도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이 한창이던 2008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세세나는 유령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터를 잡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enemos una gran demanda en el tema del alquiler. Tenemos una lista de espera de unas 60-70 personas optando pues a entrar a un alquiler.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의 급증과 대규모 이민자 유입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공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마드리드 인근 도시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ste sueño no lo hubiese podido realizar en Madrid, porque sobre todo el precio, el tema económico es bastante diferencia. 세세나에서 마드리드까지는 차로 40분 정도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건설사들도 세세나를 주목하면서 주택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대중교통이나 수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Tengo que llegar 15 o 20 minutos antes para poder tener un sitio en el bus, porque si no me quedo fuera y ya tengo que coger el autobús de 7 y algo y ya se complica mi hora de entrada. Ya llegaría tarde. 현재 마드리드 인구는 700만 명으로 정부는 향후 15년간 10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폭발하는 인구와 이로 인한 주택 문제를 위성 도시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기에 매달려 하늘을 이동하는 무언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실종됐던 얼룩말인데요. 도망친 반려 얼룩말을 추적하지 못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물망에 쌓여 머리만 밖으로 나온 채 대롱대롱 떠오른 모습이 얼룩말의 천진난만 모험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데요. 얼룩말은 곧바로 대기 중이던 동물 운반 트레일러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 도로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트럭 사고. 이 사고로 트럭 화물칸에 가득 실린 벌집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 한복판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약 1,400만 마리 꿀벌이 벌통에서 탈출해 트럭 주위를 날아다녔는데요. 당국은 벌떼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숙련된 양봉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20명 넘는 양봉가가 나타나 꿀벌을 벌통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미국 플로리다 동물원에 가면 이색 체험이 기다립니다. 오랑우탄과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린 도화지를 들고 가면 오랑우탄 화가 고양이 붓을 들고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독특한 그림은 집으로 들고 갈 수 있는데요. 체험 비용은 $100, 한화로 13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양계의 수많은 비밀 중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태양계 외곽에 펼쳐진 천체로 얼음 조각들로 구성된 오르트 구름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르트 구름을 관찰하던 미국 자연사 박물관 과학자들은 천문관 돔에 투사된 나선형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둥근 모양으로 여겨졌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외부 태양계 이해에 대한 놀라운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필과 연필깎이 연극이 펼쳐진 이곳. 귀여운 연례 행사가 열린 미국 미니애폴리스 한 마을인데요. 높이가 무려 6m인 연필을 깎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존과 에이미 히긴스 집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로 조각된 연필인데요. 몇 년 전 폭풍으로 가지가 부러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답니다. 마당에 커다란 연필을 조각해 세우고 매해 연필을 뾰족하게 유지하기 위해 행사를 주최하며 지역 사회를 뭉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빈민가는 금융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은행 하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비트코인을 도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의 빈틈을 채우고 있다는군요. 케냐 나이로비의 최대 빈민촌 키베라에서 쓰레기 수거 업체가 거리를 청소한 뒤 일당을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일부 상점도 이들을 따라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Number 2, Bitcoin inatusaidia kutokuwa na pesa kwa mfuko. Kwa sababu ile wakati uko na pesa kwa mfuko, number 1 security yako iko, maisha yako iko hatarini kwa sababu maybe ukipatikana hao wakinini unaona inakuwa hatari. But ukiwa na Bitcoin inakuwa rahisi. Unaweza enda uchukue kitu, uscan, upate iko sawa. Yeah. 무허가 판잣집이 즐비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열악한 키베라는 은행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자 한 핀테크 기업이 이 지역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손쉽게 계좌를 개설하고 저금이나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서 현금을 들고 다니다 강도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In record 2 minutes, one can have a bank account. They can receive, send, and save for their future. Literally, they are their own banks. No one controls that. And that gives them the foundation, for financial freedom. 물론 암호화폐가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박판에 판돈을 모두 쓸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연결 비용 등으로 확장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But it's almost like we are trying to build a 50-story building without finishing the foundation.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금융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루 소식인데요. 이 페루 쿠스코에는 과거 잉카 제국의 유산인 줄로 만든 다리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6월이면 이 다리를 복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지역 공동체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페루 쿠스코. 해발 약 3,700m 고지대에 위치한 케우의 마을에는 수백 년 전 잉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산지대에 자라는 이추라는 건초를 두드려 줄을 만들고 이를 손으로 꼬아 엮습니다. 잉카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Esto es como más o menos como la construcción, ¿no? Hay maestros, ingenieros, albañiles, oficiales, ¿no? Peones, igualito. Acá igual, ¿no? Según va pasando los años, la experiencia que vamos adquiriendo, vamos, ¿no? Tomando ya responsabilidades más. 이 다리의 이름은 캐스와 차카,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어로 줄로 만든 다리를 의미합니다. 잉카 제국은 길을 낼 수 없는 절벽 등 산악 지형을 따라 무려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망을 구축했는데 이 다리는 그 연결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잉카식 다리로 이 다리의 복원 전통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Siempre nosotros del distrito nos sentimos con este puente Inca que siempre que se ha reconocido a nivel nacional mundial, ¿no? Que es nuestro patrimonio cultural de la humanidad, ¿no? 케추아족 4개 마을 주민들은 매년 6월이면 3, 4일에 걸쳐 직접 손으로 다리를 복원합니다. 줄을 꼬고 다리를 메고 구조를 세우는 전 과정이 모두 사람 손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 다리는 잉카 시대 문화를 지키고 세대를 잇기 위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한 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를 흐르는 리우도스 부그레스 강. 강변 곳곳에는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강의 퇴적물도 수십 년간 쌓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articularmente o Rio dos Bugres está altamente contaminado e está bem entre os rios mais contaminados do mundo inteiro. 연구는 브라질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와 지역 환경 NGO인 에코파시나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퇴적물 1kg당 93,05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보통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수준이지만 이 강은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상 가옥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 인근 항만 물류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잔여물과 석유화학 공장의 산업 폐기물이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지역 어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Tinha a época do camarão, a época do caranguejo. Então cada 3 meses era uma temporada diferente de pesca. Aí dá para viver disso. Hoje em dia 어민들은 10년 전보다 어획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어종의 다양성과 품질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작은 입자,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지만 자연적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번 오염된 강은 회복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 작은 마을 한 골목이 대형 미끄럼틀로 변신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골목에 비닐을 깔고 비눗물을 채웠는데요. 남녀노소 흠뻑 젖어가며 자유롭게 미끄럼틀을 즐기는 모습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약 6천 명이 거주하는 부카라시카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매해 6월 1일이면 거대 미끄럼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 함께 즐기며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전파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한 강의실은 신나는 춤사위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대로 공간에 몸을 맡기는데요. 잦은 정전 사태 속에서 노년층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는 쿠바는 인구 4분의 1 이상이 노인에 해당하는데요. 춤은 무더위와 어둠을 견뎌내는 노년층의 휴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한 해변에 여러 사람이 모여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환경운동가와 운동선수 등 바다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주우며 해변을 청소했습니다. 이후 해안선을 감싸 안는 인간 사슬이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바다와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중동 아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틈을 타서 교도소 수감자 100여 명이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경범죄자들이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리창은 전부 깨졌고 집기는 망가졌습니다. 바닥에는 실탄이 떨어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 있는 한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수감자 100여 명이 탈옥했습니다. यहाँ कोई बड़ा खतरनाक ज़लज़ला आया था जिससे हमारी बैरकों की दीवारों को भी नुकसान पहुंचा है तो ये इसने पैनिक क्रिएट किया खासतौर पे जो जुवेनाइल वार्ड के बच्चे थे
उनके अंदर उन्होंने दरवाजे पे हमला किया और कुंडी टूट गई उसकी दरवाजे की। 전날 밤 신드주 카라치에선 규모 2.6에서 3.4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수감자를 수용동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가 갑자기 교도관들을 공격하고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이곳에 주둔 중이던 보안군은 실탄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탈옥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교도소 직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शहरी कोई जख्मी नहीं हुआ। कैदी अलबत्ता एक जो है वो उसकी डेथ हो गई है, वो यहाँ से ही उसको फायर लगे वो हो गया। 2 हमारे एफसी के जवान जो थे वो जख्मी हुए और जो है हमारे स्टाफ के प्रिजन पुलिस के जो लोग थे वो जख्मी हुए। 경찰은 탈옥을 시도한 216명 가운데 지금까지 78명은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여 명은 인근 주택가 등으로 도주했고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감자의 가족들은 수감자의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हमारा बच्चा अंदर है, इन लोग 3 घंटे हो गए न बता रहे कि क्या है क्या नहीं है, ऊपर से डंडे भी मार रहे, जबरदस्ती भी करे, कोई कानून कोई कुछ चीज़ भी नहीं है, न कुछ इतना भी नहीं बता रहे कि आपका बच्चा हाँ जिंदा है मरा है क्या नहीं है, कुछ भी नहीं बता रहे। क्या करें, हम किधर जाए, किसके पास जाए। 경찰은 탈옥한 수감자 대부분은 마약 사범이나 경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탈옥범들에게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빨리 되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별이 가득 박힌 밤하늘, 갑작스레 빨간 불빛이 폭죽처럼 터집니다. 도깨비불 같기도 한 수상한 불빛이 하늘에 기괴함을 더하는데요. 레드 스프라이트라고도 알려진 붉은 번개가 친 겁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천체 사진작가 슈창이 포착했는데요. 붉은 번개는 지상에 번개가 칠 때 대기권 상층부에서 관측되는 희귀한 광경입니다. 슈창은 그리니치 왕립천문대가 올해의 천문학 사진작가로 선정하기도 한 최연소 우승자인데요. 천체 사진에 관한 전문 지식을 동원해 짧은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었답니다. 태국 방콕 한 편의점 감시 카메라에 감지된 거대한 몸집. 배고픈 코끼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주민들의 터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끼리는 순식간에 편의점에 비치된 사탕 10봉지와 바나나, 땅콩을 해치웠는데요. 밖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거대한 몸뚱이를 실내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인근 국립공원에 살던 코끼리였는데요. 공원 관리원이 나타나 사건을 수습하고 난장판이 된 편의점에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네요. 일본 나무꾼들이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를 베니다. 잠시 후 신도 사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0년 된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데요. 20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 일본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신토 신사인 이세 신궁은 2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데요. 이 목재로 이세 신궁에서 신령을 모시는 용기를 만듭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으로 관련 기술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수되고 있다네요. 무슬림 순례자 수천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나 계곡에 모였습니다. 연례 하지 순례가 끝나갈 무렵 악마를 돌로 치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언자 이브라힘이 사탄을 거부한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사탄의 돌을 상징하는 기둥인 3개의 석조 구조물에 작은 조약돌을 던지는 의식을 수행하는데요. 섭씨 4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정말 많은 순례자가 이행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그리스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그리스 와인 업계가 시름에 잠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주류의 최대 200%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인데요. 그리스 와인 업계는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자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가 현실화되면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 도멘코스타 라자리디는 기본 식료품의 소비가 집중되면 고가 와인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아시아와 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와인 강국들도 같은 처지여서 유럽 와인 생산국들 간의 수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뉴스, 그리스 와인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실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꼽으셨는데, 그런데 꼭 고율 관세는 아니더라도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이 와인 업계 전체적으로 좀 침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인 업계가 사실은 뭐 두 가지 고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관세, 그 위협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와인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생산량, 소비량 공이 1961년 이후, 그러니까 6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네. 먼저 생산량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와인 기구에 따르면 23년 와인 생산량은 196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과 비교해서 한 20%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네. 이거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남유럽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한 23%에서 한 20% 정도 줄었고요. 남반구죠. 호주는 한 26%,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 10% 이상 생산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에서 한 4% 증가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생산량 감소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보충을 하지 못한다. 예. 생산량 자체가 완전히 감소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했을까 의아하실 텐데, 그 근저에는 이제 바로 기후 위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와인을 갖다가 신의 물방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천지인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후, 그 다음에 토양, 마지막으로 숙련대 농부. 네. 그래야지 와인용 포도가 좋은 양질의 포도가 나온다는 건데, 네. 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사실은 이 좋은 포도를 갖다가 와인용 포도를 갖다가 생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24년에 그 학술지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의 기후 상황에서도 기존 와인용 포도 생산재 70%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군요. 예,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지난해 한 7월 정도에 남유럽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덥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한 48도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를 그 생산을 할 때 약간 따뜻한 기후여야지만 이게 뜨겁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와인용 포도 생산에는 최악의 날씨가 됐던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싹이 틀 무렵 4월에 또 한파가 닥쳤어요. 아하. 우리나라 사과꽃 필 때 한파 닥쳐가지고 예. 그 사과 파도 겪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또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라니냐 현상. 호주에서도 이 와인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역시 서리와 우박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 생산지 자체들이 완전히 큰 타격을 받아서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소비량까지 그 대단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소비량이라도 좀 늘어나면은 와인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그렇죠. 정도 네. 와인 산업이 좀 건재할 텐데 소비량이 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중국의 소비량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네, 중국의 소비량이 한 25% 감소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와인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여전히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한 3%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와인 소비가 줄지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와인은 우리가 엄격히 생각을 해보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치제입니다. 약간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먹을만한 거는 그 최소한 먹을만한 거는 뭐 몇천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게 있는데 네. 먹을만한 거는 그렇죠 한 몇만 원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한 2, 3만 원 정도는 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그 서민들한테는 이것도 좀 부담이거든요. 네. 맥주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소주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 소비를 줄이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이런 어떤 침체 양상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와인 어떤 소비를 갖다 줄이고 있다. 예.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면에는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1인 가구들이 급격히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1인 가구들이 와인을 먹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 와인을 갖다 한번 개봉을 하면 다 마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엔 적어도 다 마셔야 네. 되는데 이게 1인 가구가 소화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소비가 줄고 있는 거고요.
또 선호도, MZ세대의 선호도도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기후가 더워져서 그런지 신선하고 청량감 있는 어떤 음료 주류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레이드 와인 같은 걸 갖다가 하던 그 우리 윗세대들 이런 어떤 주류의 어떤 선호, 품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와인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걸 보면 약간 놀라실 텐데 일단 프랑스에서는 재고 줄이기가 나섰어요. 기존 포도주를 폐기하고 이걸 공업용 에탄올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 돈을 2,500억 원을 씁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이게 4억 병을 폐기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은 올림픽 공식 그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개 정도 채울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고만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조 계획을 해야 되니까. 포도밭 갈아엎기에 나섰습니다. 3만 헥타르 정도의 포도밭. 그러니까 축구장 4만 2천 개를 갖다가 24년부터 29년까지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을 전환할 때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와인 산업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만은 사실은 않습니다.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와인 산업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인구 대국에서 성장이 이제 가시화되면 와인 수요가 조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인도인들의 어떤 중산층 대입이 점점 많아지고 하게 되면 와인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와인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거는 좀 불투명한 일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변화하는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취향에 맞는 와인 산업에서도 어떤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가령 뭐 스파클링 와인이라든지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기존에 이제 레드 와인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 자체를 새로운 방식의 와인 어떤 출현, 신제품 개발 이런 거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와인 산업 규모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가성비가 요즘은 뭐 트렌드잖아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경기 침체, 기후 변화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인 산업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인데 중국 하면 이제 히토류가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 얘기 또 준비하셨죠? 히토류가 핫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히토류 산업의 밸류체인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채굴의 한 70%, 정련, 뭐 재련 이쪽에 90%.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최종 부산물인 자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90%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4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히토류 7종, 그다음에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본격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달에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효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중국이 지금 포문을 연 거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EU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 장벽들을 서서히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것들이 이제 맞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휘토류 통제를 갖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휘토류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세계의 어떤 공급망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출 통제를 얼마나 하냐를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자석 통계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3월 달에 그 휘토류를 사용한 자석을 갖다가 중국이 수출한 물량이 한 5,800톤 정도 돼요. 근데 이게 4월 달에는 3,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한 48% 감소한 거니까 지금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4월 달에. 5월 달에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람에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주요 휘토류들 가격이 보통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제트기 엔진, 열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이트륨 같은 경우는 벌써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나마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구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산업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방산업체,
그다음에 로봇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차 모터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모터에만 이런 자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와이퍼 있지 않습니까? 예. 와이퍼에도 모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창문 올 때도 모터 들어가죠. 거기도 그렇죠. 자석이 다 네.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까지 지금 못 구해서 사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공급 중단 위험이 그러니까 공급 중단 위험 어떤 심각성을 갖다 10단계로 나눌 때 예. 이미 7단계에서 8단계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포드 자동차 시카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갖다가 일주일 중단을 했고요. 네. 일본 스즈키 주력 소형차입니다. 그 스위프트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전면 중단을 했고요. 인도는 최대 전기차 업체가 생산 차질을 이미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유럽도 일부 유럽 부품 제조업체 가동을 갖다 중단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현대자동차는 1년 정도 재고를 갖고 있다라고요. 휘토리를. 대비를 좀 했군요. 네, 대비를 네.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방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의료기기는 이게 MRI라든지 이런 때 조영됐을 때 않습니까? 거기에 휘토리가 들어간다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예. 로봇은 관절을 마디마디마다 로봇 그 모터가 들어갑니다. 여기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 네. 산업도 전체적으로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 모터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들, 아니면 모터는 본국에서 생산을 하고 이걸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석만 해가지고 다시 들여오는 방법들. 네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각국 정부, 미국을 포함해서 EU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간단한 휘토리를 사용한 어떤 자석을 생산하는 것도 한 3, 4년.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구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를 봐야지만 이게 생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일정 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유럽은 다시 중국과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세를 많이 부과했었잖아요. 네,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그 관세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갖다가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 휘토리 수출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미국도 잘 알다시피 런던에서 10일하고 11일 날 2차 협상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가장 큰 그 협상 의제가 뭐였냐면은 휘토리 수출 통제를 좀 풀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네, 풀기는 네. 풀었어요. 그 대가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제트기 엔진에 대한 부품들, 그다음에 화학물질 일부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를 갖다가 풀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거에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국은 휘토리가 무기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예.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자신들한테 조여오는 어떤 포위망을 하나하나 각계개파 형식으로 뚫어내고 있다. 그게 휘토리의 힘이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휘토류가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네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자동차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앞서 최근에 그 협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6개월로 일단 시한부 어떤 그 뭐 수출 허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네. 한시적인 건데 6개월로 잡아둔 중국의 뭐 속내가 분명히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90일 동안 그 115% 관세를 갖다가 일단 네. 깎아주고 유예는 사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선행적으로 보면서 네. 약간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미국의 어떤 대응을 갖다가 보면서 미국의 압박을 높여가면은 언제든지 다시 휘토리 통제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사실 중국의 휘토리 통제가 지금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그 휘토리 수입을 해달라고 하는 기업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니들이 이걸 수입해서 어디 쓸 건지 엔드 유저까지 밝혀라. 아, 엔드 유저까지?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의 민감한 정보인데 그것까지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네, 서구 업체들한테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 협상은 뭐 트럼프는 본인이 상당히 뭐 유리하게 협상을 맺은 것처럼 얘기하던데 어디가 좀 유리했다고 보세요? 중국이 훨씬 유리한 훨씬 거죠. 유리하죠. 네. 사실은 미국이 급해서 중국한테 협상을 갖다가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얻어냈다라고 한 거는 6개월 한시적인 그렇죠. 수출 통제를 네. 푼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말뿐인 거고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양을 갖다가 통제해서 풀지, 네. 그리고 또 그건 얼마나 지속할지, 그거는 사실 이게 말하는 뭐 트리티나 그러니까 조약이라든지 예. 협약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실 뭐 그 미국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뭐 입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과연 얼마나 많은 걸 얻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참 미국이 어렵네요. 지금 뭐 반도체나 AI의 주요 협력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군사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풀어줄 수가 없고 주도권은 여전히 히토리를 갖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관심 있게 봐야 할 경제 이슈를 살펴볼 텐데 역시 또 중국 얘기인데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휘토리로 세계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중국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을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이 연간 그 어떤 그 쇼핑 페스티벌이 2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1월 10일 날 하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6.18 쇼핑 축제에 대해서는 잘 좀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반기에 열리는 겁니다. 6월 18일이 원래 그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알리바바와 비견되는 그 징둥닷컴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징둥닷컴에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한이 큰 자신들의 어떤 창립 기념일이니까 쇼핑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도 들어오고 기존에 다른 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상점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커다란 쇼핑 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열리는 가장 큰 쇼핑 축제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냐면은 사실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정권의 사활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 내부의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수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진작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에 6.18 그 쇼핑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부정적인 전망이 많군요. 네, 부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기존의 그 그러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은 좀처럼 살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4월 달에가 그나마 좀 좋았는데 그게 한 5.1%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1월에서 4월 달까지 놓고 보게 되면 한 4% 성장을 했어요. 이게 4% 성장, 5% 성장이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이게 높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예상치가 한 5.5%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낮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어떤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놓고 봐도 소비가 살아날 기미들을 갖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중국의 그 저축률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저축률이 무려 30%에 달해요. 높네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자릿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앞날이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를 않고 저축에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꽁꽁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금 금리가 높다라고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죠. 예금 금리도 1%예요. 1%에 불과한 예금 금리를 받으려고 그냥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소비가 얼어붙어 있다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대출 금리를 갖다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렸는데도 대출도 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비를 하는 재원은 뭐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버는 임금을 갖다가 소비에 쓰는 거, 아니면 버는 임금을 저축에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저축해서 인출을 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대출을 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인데 그 2가지 경우, 그러니까 저축을 인출하지도 않고 대출을 해서 뭐 소비를 하지도 않고 그 소비를 갖다가 꽁꽁 닫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깊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 70개 도시의 주요 도시죠. 그중에 그 신규 주택, 그다음에 중고 주택 판매 가격 지수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소비 둔화가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소비 둔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사실은 소비 둔화가 되면은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그 구조 조정을 할 거고요. 심지어는 임금 삭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임금 삭감이 됐고요. 빅테크들 역시 임금 삭감 위협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줄고 일자리 잃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갑을 더 닫겠죠. 그렇죠. 네. 지갑을 더 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가 하락세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약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해서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4월에도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교해서 마이너스 0.1% 하락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 위협이 좀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반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 어떤 경우 잃어버린 30년처럼 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성장률은 둔화하고 이런 모양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 자체가 사실은 나선형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중국 정부가 모를 리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6.18 그 상반기 쇼핑 축제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쇼핑 축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각종 대책을 나누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뚜렷한 어떤 반응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는 6.18 어떤 쇼핑 시즌의 어떤 결과를 보고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동원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나선형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 중국 경제가 어떤 이런 어떤 소비 침체, 소비 둔화 기조가 쉽사리 반전될 거라 어떤 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 침체가 계속되다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전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가 쉽사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4년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과연 그런 게 있을 거냐라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식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거 아니냐,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사실은 중국 정부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들의 어떤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오래됐죠. 뭐 홍다 사태 있었고 거기다 실업 문제, 뭐 은행들까지 지금 상당히 재정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도 오래 나왔고 지방 재정 문제까지 겹겹이 쌓여있는 중국 경제 이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이 되는데 이쯤 되면 좀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주도적인 통제 정책 말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 판을 좀 경제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약간 좀 스탠스는 바뀌고 있어요. 개혁 개방을 갖다가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아직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부문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일단 구조조정이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 질질 끌고 있는 상태, 파국을 막기 위한 수단이겠죠. 그게 오히려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 정책으로 과잉 생산하고 수출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나라와 나라 간의 교역에 있어서도 좀 패러다임을 변화를 안 시키면 물론 히토리라는 무기가 있지만 좀 중국도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 G7의 주요 의제가 그거예요.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G7의 목적이 뭐냐면 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을 거다. 이게 주요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체제의 일부분의 변화 아니면 정책에 어떤 급반전이 없지 않는 한 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활력 넘치는 그런 나라로 그 회귀하기에는 돌아가기에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보면 이제 14억 인구가 강력한 무기고 히토리도 그렇고 이 전 세계 제조업의 한 40%를 담당하고 소비도 상당량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중국 위주로 가지 않았나, 국가 주도 정책 어떤 위주로 가지 않았나.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중국의 경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3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